NHL 스탠리컵 결승에서 워싱턴 캐피털스가 베이거스 골든나이츠를 꺾고 팀 창단 44년 만에 처음으로 스탠리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8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가 목동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1차 리그 1, 2위 팀이었던 경기고와 경복고가 나란히 2연승으로 기세를 올렸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대명 킬러 웨일즈가 국가대표 공격수 마이클 스위프트와 마이크 테스트위드를 영입했습니다. 또 리그 최고의 공격형 수비수 김혁까지 영입하면서 대대적인 선수 보강을 진행했는데요. 이로써 하이원의 주축 선수였던 3명이 한꺼번에 대명 킬러 웨일즈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51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151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6월 8일 금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하고 있고요. NHL 스탠리컵 파이널 5차전이 끝난 직후입니다. 결과를 딱 보고 저희가 녹음하러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 일단 오늘 딱 보자마자 이현섭 기자님의 의상이 눈길을 끄는군요. 예, 그분의 유니폼을 오늘 입으면서 진행하려고. 그분이라 하면 워싱턴 캐피털스의 그렇습니다. 그 주장분 그 유니폼을 제가 오늘 녹음할 때 입고 하려고. 이런 날이 또 언제 오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그 5차전에 워싱턴의 승리를 예감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유, 그렇지 이 옷을 않았고요. 이미 입고 오셨다는 것은 사실 가방 안에 가져와서 여기 안에서 녹음할 때만 입으려고 가져온 거고. 아, 워싱턴이 이기면 입고 그렇습니다. 베이거스가 이기면 잠시 넣어두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참 베이거스의 승리를 예상했던 분이 예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어차피 중립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네. 뭐 베이거스를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 워싱턴을 응원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 아니죠. 베이거스가 저는 진짜 우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뭐 경기를 땄을 때는 워싱턴이 너무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네. 이제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스탠리컵 파이널 얘기 자세하게 비하인드넷의 저주 얘기까지 한번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51회 댓글 먼저 봐야죠. 팟빵 댓글부터 보겠습니다. SY더맨님 댓글이 있군요. 스탠리컵 챔피언 결정전 2차전 경기 종료 직전에 홀트비가 보여준 환상적인 슈퍼 세이브 아직도 아른거립니다 하셨어요. 정말 감각적인 세이빙이어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네요. 시리즈의 흐름을 바꾼 세이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가 이제 시리즈 끝나기 전인데 1승만 더하면 오비가 스탠리컵 들고 환호하는 모습을 드디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환호하는 모습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시아리그 정규리그 순위 결정 방식은 충분히 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 봅니다 하셨네요. 그럼에도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은 각 팀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겠죠. 한국이나 일본에서 아이스하키의 위상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이 들기도 해서 서글프기도 합니다 하셨어요. 지난 회에 저희가 아시아리그 새 시즌의 포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또 SY더맨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5,000 캐시를 지난 150회에 후원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플라이 카미님 댓글 보겠습니다. 대명에서 마이클 스위프트, 마이크 테스트위드 영입했다는 소식을 냈네요. 이번 시즌 대명이 단단히 벼르는 것 같습니다. 한라와 대명 맞대결이 기대되네요. 흐흐. 한라팬 입장에서 또 대명과의 맞대결을 기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시아리그가 다음 시즌부터 디비전으로 나눠진다는데 순위는 통합으로 계산하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디비전으로 나눠 운영하고 인터리그 좀 하다가 각 디비전에서 프로, 디비전 챔프 결정전 하고 각 디비전 챔피언끼리 파이널 하면 될 걸 왜 이럴까요? 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근데 뒤에 또 답을 적어주셨어요. 네, 그 뒤에 이어진 얘기는 역시 돈이 문제겠죠. 점점점. 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인 주장을 피력합니다만 돈이 문제라면 비용 절감이 목적이라면 전 차라리 경기 수 줄이는 게 깔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이런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포맷은 좀 아쉬움이 커요. 댓글 이어지는데요. 베이거스는 뭔가 2차전부터 심히 꼬여버린 것 같습니다. 5차전 베이거스 홈에서 시리즈가 안 끝나길 바랍니다. 끝났어요. 예. 그나저나 제가 예상을 워싱턴의 스탠리컵 우승을 예상했는데 막상 베이거스 팬으로서는 눈물이 나네요. 유유. 첫 회 이 정도면 뭐. 5차전 끝나고 눈물 흘리셨나요? 궁금하네요. 네, 첫 회 이 정도면 잘했고요. 근데 뭐 네. 사실 내년에
또 잘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년 차에 역사를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는 있었던 시즌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Y 너맨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 홀투비의 말도 안 되는 세이브부터 뭔가 꼬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 주셨습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다음 댓글 봅니다. 가로폴로님 긴 댓글을 주셨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NHL 어느새 스탠리컵 5차전 앞두고 있습니다. NBC 스포츠에서 홍보하는 문구가 생각이 나셨군요. There's nothing like playoff hockey. 플레이오프 하키 같은 게 없다. 뭐 그런 얘기겠죠. 궁금해지는 게 있으신데 NHL 경기 속도가 정말 빠르다. 이 점이 좀 인상 깊으셨나 봐요. 언제부터 NHL의 빠른 속도의 경기가 나타나게 됐고 이게 어떤 전술적 변화가 이루어졌고 팀이 원하는 선수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사실 NHL은 뭐 최고의 아이스하키 리그답게 예전부터 사실 속도 자체가 느린 적은 없었는데 이 빠른 속도의 경기가 트렌드가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이제 15-16년 피츠버그 펭귄스의 우승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원래 이제 뭐 모든 스포츠 리그가 그렇듯이 뭔가 하나의 성공 모델이 나오면 그걸 다 따라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때부터 나오게 됐는데 빠른 속도의 경기는 결과적으로는 공격과 수비의 전환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르다. 여기부터 이제 빠른 속도의 하키가 뭐랄까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술적인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공습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팀의 원하는 선수상이 바뀐 것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덩치가 큰 선수 그리고 좀 신장이나 체격 조건으로 하는 팀들이 성공을 거둔 적이 사실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LA 킹스가 2000년대 후반이나 2010년대 초반 이때 막 뭐 서부를 제압하고 막 그맘때만 해도 사실 뭐 이렇게 스피드 하키가 트렌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장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확장 드래프트에서 뽑은 선수들만 보면은 이제 최근에 얼마나 팀이 원하는 선수상이 바뀌었는지를 그냥 여실히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보시면 공수 전환 스피드가 다 빠르고요. 그리고 스케이팅 스피드가 다 빠른 선수입니다. 그리고 공격 지역, 수비 지역 상관없이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 좀 충족이 되는 선수들이 최근에는 많이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한 변화가 또 성적을 내는 팀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트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레드윙스 팬 입장에서 이번 픽이 많아서 드래프트를 기대하고 계시대요. 흐로넥 선수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하셨어요. 레드윙스의 문제가 단지 디펜스에만 있는 게 아니지만 이번 시즌 정말 경기 내내 암 걸렸던 경기력을 보면 정말 싹 다 물갈이하고 팜에 있는 어린 친구들을 대거 기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수비의 프로스펙트를 위한 룸이 없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레드윙스가 긴 리빌딩 시간을 가질 예정이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희망적인 말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도 레드윙스를 싫어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뭐 파벨 다츠크 선수 있을 때부터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흐로네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IHF 월드 챔피언십에서 체코의 두 번째 라인 정도에서 수비에서 활약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윙스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쁜 신호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뭐 유망주에 대한 자리가 없다는 부분은 너무 사실 악성 계약이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웨이 계약이라고 하죠. 이제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일부 계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냥 원웨이는 진짜 뭐 투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HL, NHL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여지를 주는 계약이고 원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NHL에서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고 만든 계약이기 때문에 연봉의 폭도 좀 크고요. 좀 더 이제 선수의 연봉이 더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원웨이 계약에 물려있는 수비수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드리면 트레버 데일리, 데니 데케이저, 니클라스 크롬발, 요나탄 에릭손 뭐 이런 선수들이 그 다음에 뭐 자비에로 올렛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랑 젠센 선수도 있군요. 뭐 이런 선수들이 다 지금 다 한 자리씩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인 선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윙즈 입장에서는 이런 선수를 마이너로 내린다든지 이런 선택을 사실 하면서 아니면은 스크래치를 하면서 유망주를 기용을 하든지 이제 출장을 안 시키는 거죠. 이러면서 기용을 하면은 너무 이게 금전상의 손해가 막대하지 않습니까?
이 선수에게 몇백만 달러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데일리 선수가 300만 달러 이상이고 데케이저 선수 500만 달러, 크론발 475만 달러, 에릭손 425만 달러. 뭐 이렇게 다 큰 금액을 지배를 하면서까지 하는데 이 선수를 이 돈을 주고 안 쓴다라고 하면 정말 팀 입장에서는 손해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계약이 또 상당 기간 좀 이어진다는 게 더 윙스 입장에서 안 좋아요. 지금 말씀드린 선수들이 크롬발 선수 제외하면은 거의 다 이제 계약이 거의 2020년까지 는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윙스가 여러모로 사실 쉽지가 않죠. 당장 갈아엎기는 쉽지 않네요. 예, 그렇다고 이 선수들이 또 다 부진했기 때문에 팔 수 없는 상황이 더 문제입니다. 당장 이번에 마이크 그린 선수가 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팔지 못했거든요. 예.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윙즈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마이크 그린 선수가를 재계약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레드윙스가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제 최소한 한 자리 정도는 난다는 이야기인데, 세대 교체를 준비하는 이 윙즈 입장에서는 뭐 흐로네크 같은 선수는 충분히 꼭 키워서 레귤러로 남겨둬야만 하는 게 좀 숙제라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레드윙스가 지난날의 그 영광의 날들을 거쳐서 최근 2시즌 플레이오프에 못 가고 약간 좀 암흑의 시기가 아닌가 이런 그렇죠. 느낌도 있는데 당장 10년 전에는 우승을 했었으니까요. 네. 뭐 언젠가 또 다시 올라올 날이 있겠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이어지는데요. 최근에 코치스 코너에서 논체리가 구경하던 게리 배트만한테 퀘벡이 익스펜션이 될 자격이 있다고 쏘아붙여서 막 당황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아마 시애틀이 다음 익스펜션이 된다면 퀘벡이 그 다음이 될까요? 왜 이리 캐나다 시장을 무시하는 걸까요? 말씀 주셨네요. 아무래도 시장에 조금 차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퀘벡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팀이 생기게 된다면은 굉장한 팬베이스도 이제 많이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 자체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서부 쪽을 조금 우선시하는 게 1차적으로 맞추는 지금 게리 배트맨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부 동부 팀 불균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서부 쪽에 뭐 시애틀이나 휴스턴 같은 팀 곳이 좀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마 그 두 중에 다음 팀이 되겠죠. 뭐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32개의 팀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33개의 팀으로 어느 시점에 늘릴지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거는 근미래 빠르게 일어날 일 같지는 않고요. 캐나다 시장을 근데 막 좀 무시하는 느낌은 뭐 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봐도 헷갈리는 용어라고 하시면서 셀러리와 캡힛 이 차이가 또 혼돈이 와서 설명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예. 캡힛 슬래시 컨트랙트 이어 하면 그 선수 연봉인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셀러리 같은 경우에는 실지급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계약 같은 경우 캡히트는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 계약에. 예. 예를 들면은 뭐 8년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 계약, 뭐 4년 계약, 5년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연간 연봉이 똑같은 선수들도 있는 반면에 연간 연봉이 다른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캡힛에 뭐 1년 이 선수가 첫 번째 연도에는 뭐 $1,000,000를 받는데 첫 연도에는 캡이 $1,000,000가 되고 두 번째 연도에는 $800,000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 평균으로 그냥 이 전체 계약의 평균이 그 해당 연도에 그 캡hit으로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예. 샐러리 캡에는 그 숫자로 잡히게 된다는 거고, 실제 샐러리가 얼마인지는 이제 뭐 계약에 따라 다 다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이제 연봉을 다르게 받는 선수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똑같은 금액을 그냥 1년차 뭐 1000년부터 똑같이. 그렇죠. 예. 끝까지 받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선수마다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답변 꼭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흐흐 하시면서 댓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램쿨 하스님 댓글로 넘어갑니다. 워싱턴 1승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댓글 주셨나봐요. 베가스 홈에서 베가스는 엘리미네이션 게임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이번엔 오베치킨이 우승컵 드는 건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워싱턴 팬들은 많이 설레이시겠습니다. 하지만 요기 베라의 그 명언을 언급해 주셨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번 주도 방송 잘 들었습니다. NHL 소식 외에 항상 국내 하키 관련 소식도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면서 마무리해 주셨고요. 150회 2000캐시를 후원해 주셨네요. 그 말이 딱 맞죠. 감사합니다. 지금 뭐 5차전도 딱 그 말이 맞는 결과가 나왔고요. 네. 3대2에서 사실 베이거스가 잡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5차전 끝난 후에 달린 댓글인 것 같아요. 크론발드님 드디어 오비도 훈장 하나 다네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 부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원 성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피프트 비틀즈님 댓글이 또 있어요. 홈에서 엘리미네이션 당하는 거 정말 힘든데 샤크탱크에서 몇 번이나 당했던 아픔이 점점점. 예, 그 2년 전 기억이 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도 베가스가 신생팀으로서 엄청난 일을 해냈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스탠리컵을 들어올린 오비에게도 축하를. 뭐 이미 탈락한 팀들은 다음 시즌을 준비 중인데 샤크는 다행히 케인이랑 장기 계약했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아시아리그 얘기도 덧붙여 주셨어요. 그것보다 국내 특히 대명이 다음 시즌 준비를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은데 선수 영입 소식이 이번 주에 계속 나왔죠. 아시아리그 시즌 운영은 영 이상해 보이는데 대명은 잘 준비해가는 느낌이네요. 혹시나 해서 하이원이나 안양은 들어가 봤더니 안양만 국대 아닌 선수 중 계약 연장한 선수라고만 첫 훈련했다는 사진이 올라오긴 했는데 스토브리그에도 많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안양 한라의 그 국내 선수들 풋살이었나요? 그 운동하는 장면이 가볍게 그런 첫 훈련했다는 또 소식이 최근에 있었는데 그 이후의 소식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프트 비틀즈님이 150회에 또 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이버 댓글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갈링님이 지난 150회 녹음 직후에 댓글을 주셨어요. 소개를 못 드려서 이번에 소개드립니다. 펜서스 팬이시죠? 플로리다 펜서스. 펜서스도 못 해본 스탠리컵 결승 승리를 베가스가 첫 시즌 만에 해버렸네요. 이번 시즌 플로리는 뭔가 펜서스 준우승할 때 만비스브럭과 같은 닮은 행보가 아닌가 싶었는데 닮았다고 하기에는 스탠리컵 결승에서 1승으로 그냥 넘어선 것 같습니다. 2차전까지 끝나 있는 지금 우승을 누가 하게 될지 저는 전혀 감도 안 잡힙니다. 댓글을 지난주에 주셨습니다. 부러우시겠어요? 베가스 첫 시즌 만에 컵 파이널 승리. 펜서스 팬으로서의 소감을 주셨고요. 다음 쇼통의 재앙님 댓글 보겠습니다. 개꿀잼임 유유. 난 베가스 팬이지만 오베치킨이 있는 워싱턴이 우승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NHL 베스트 플레이어 중에 단 한 명 꼽으라면 단연 오베치킨인데 그 오베치킨에게 10몇 년을 플레이하며 기다린 스탠리컵 우승이고 팀에게도 역사상 처음인 우승이다. 반면 베가스는 이번 신생팀인데 스탠리컵 결승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생각함. 이런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파워스윙님 댓글 보겠습니다. 2차전 게임 보고 워싱턴의 우승이 예상되었다. 그러셨군요.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분수령이 됐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땐 워싱턴의 압박 전술과 고전하던 베가스. 1차전 게임 지고 워싱턴 코치진들이 베가스 막는 법을 준비해서 2차전 승리로 가지고 가는 모습. 베가스의 파워플레이 전술을 보고 워싱턴의 스탠리컵 우승을 보았다. 3차전 역시 워싱턴의 수비에 고전하던 베가스. 홀트비 실책으로 인한 한 골이 전부였다. 4차전 워싱턴의 수비를 풀지 못하면 베가스 어렵다. 4차전 전에 댓글 주셨군요. 베가스 코치진의 역량이 필요하다 라고 주셨는데 결국 끝내 베가스가 해결을 못하고 연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STLAR 1111 무슨 세인트루이스 관련 아이디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4차전도 워싱턴이 이겼네요. 승부의 축이 기우는 듯합니다. 과연 베가스 홈으로 돌아오는 5차전의 결판이 날지 아니면 베가스가 한숨 돌릴지 궁금해집니다. 하셨어요. 댓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마지막 댓글 알로에츠님 댓글 있습니다. 이연섭 기자님이 골든나이츠를 한 번도 찍지 않았을 땐 계속 이겨서 파이널까지 갔지만 막상 이연섭 기자님이 찍은 파이널에서는 패하는 건가요? 비하인더넷의 저주인가요? 오비냐 누비냐 누가 봐도 의미 있네요. 누가 봐도 의미는 있었는데 일단 워싱턴이 의미를 더 찾았고요. 이현숙 기자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죠? 진짜 사죄의 말씀을 베이거스 팬분들에게 드립니다. 사실 근데 저는 진짜
진짜 베이거스가 이번엔 승산이 있다고 봤고, 그리고 이전에 워싱턴 캐피털스가 좀 잘 나가서 제가 이번에 스탠리컵 파이널까지는 갈 수 있을 전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우승이 아니고 파이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거 뭐 예전에 몇 회전 정도 찾아보시면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나는데, 그래도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에 플레이오프에서 상대방을 깨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워싱턴의 팀 컬러랑 좀 유사한 팀들을 많이 깨고 올라온 느낌이 많았어요. 특히나 위니펙을 상대할 때 그런 느낌을 사실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리즈를 보고 워싱턴도 이제 뭐 템파베이를 정말 뭐 벼랑 끝에서 정말 밀고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베이거스가 유리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그 조금의 차이는 1차전에서 경기에서 드러났었고요. 예. 그런 양상이 계속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차전부터는 완벽하게 다른 양상이 나오면서 오히려 워싱턴 캐피털스가 예전에 템파베이나 이런 팀을 잡아왔었던 이런 모습이 더욱더 많이 보이는 반면에 베이거스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그 다른 팀들을 수월하게 깨던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또 파이널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결과적으로 그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뭐 결과적으로 못 봤다면 못 본 거고, 그런데 저는 시리즈 전에는 그 베이거스의 특유의 그 모습, 그게 워싱턴의 능력을 깨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4대2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네, 이게 그렇지 않았다는 근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비하인드넷에 또 저주인가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어요. 지지난 후였죠. 저하고 박김찬 PD님이 정말 거짓말 같은 워싱턴의 승리가 나오는 게 아니냐 혹시나 그랬는데, 야, 이게 현실로 드러나는 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비하인드넷의 저주라는 것을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예, 깜짝 놀랐던 그런 이번 시리즈 결과였습니다. 자, 댓글을 일단 다 살폈는데요. 아마도 저희 녹음하는 도중이나 끝난 후에 워싱턴 우승에 대한 그런 감상에 대한 댓글들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회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댓글 참여해주시고 또 후원까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한 주 동안 다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NHL 스탠리컵 파이널 한국 시각으로 6월 8일 금요일에 끝났습니다. 1패 후 4연승 워싱턴 캐피털스가 1차전을 내줬지만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에게 4연승을 거두고 팀 창단 44년 만에 팀 역사상 첫 우승을 이루는 그런 감격의 순간이 나왔고요. 지금도 아마 파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뭐 DC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오늘 그 나온 기사를 보니까 북미 4대 스포츠 통틀어서 그 워싱턴 캐피털스가 28번째 플레이오프 도전이었는데 드디어 우승을 했고, 가장 긴 플레이오프 도전 끝에 첫 우승을 했다. 뭐 여러 가지로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워싱턴 캐피털스가 됐고요. 3, 4, 5차전이 있었죠. 3, 4, 5차전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올 시즌 스탠리컵 파이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차전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1승 1패로 끝냈던 두 팀이 이제 워싱턴 DC로 옮겨서 3차전, 4차전을 진행했습니다. 3차전 경기가 참 1승 1패에서 누가 2승 1패를 잡느냐 분수령이 됐던 경기였는데, 스코어 3대1로 워싱턴 캐피털스가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1패 후 2연승으로 시리즈의 우위를 점했던 경기였습니다. 워싱턴이 스탠리컵 파이널 또 홈에서는 첫 승이라는 또 그런 또 타이틀을 하나 갖게 됐어요. 3차전 이야기 해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수비력 자체가 가장 이제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리즈가 거듭되면서 수비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었고요. 네. 윌리엄 카를손 선수 상대방의 1라인을 백스트렘 라인과 매치를 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완벽하게 틀어막고, 그리고 쿠즈네초프 라인이 좀 하울라 라인에서 2라인이죠. 이제 베이거스 2라인과 상대적인 우위를 좀 점하면서
경기를 좀 유리하게 끌고 갔던 부분이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으로 워싱턴 선수들이 베이거스 퍽을 가진 선수에게 확실한 마크와 체킹으로 이제 공격 지역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걸 방지를 했고요. 행여 슛을 내주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제 슈팅 동선을 차단한 이런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예, 결과적으로 베이거스는 이 경기에서 22개의 슈팅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고요. 이 기록은 예,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베이거스가 기록한 숫자 이제 경기 중에 기록한 숫자 중에 두 번째로 적은 기록입니다. 1차전 때 6골을 넣으면서 이겼던 베이거스가 2차전부터 서서히 막히기 시작하더니 이 3차전에서도 워싱턴의 수비력이 빛을 발하면서 뭐 베이거스로서는 그런 또 안타까운 또 최저 수치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워싱턴 승리에 기여했던 선수들 중에서 이 선수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에브게니 쿠즈네소프. 2차전 때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약간 우려를 낳았었는데 3차전 출장을 하더니 선제골 때 도움에 또 결승골까지 넣으면서 우려를 싹 씻어줬어요. 예, 대단한 활약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경기 전날과 당일에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 연습에서 나타나면서 출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연습 자체에서는 좀 슬랩샷을 치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출장을 했고요. 정말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굉장히 오베치킨 선수에게 좋은 찬스를 만들어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2피리어드에 오베치킨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함과 동시에 본인까지 결승골을 기록을 했거든요.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인터뷰에서 본인 몸 상태가 100%는 아니지만 뭐 예전에 뭐 마이클 조던이 그 플루 게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독감에 걸렸는데도 정말 뭐 최고의 기량을 보였었던 이런 맞아요. 경기였던 것처럼 이제 좀 몸이 좋지 않을 때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를 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쿠즈네초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NHL 슈퍼스타로 조금씩 발돋움을 하고 있는 시즌이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쿠즈네소프의 활약은 그 이후에도 5차전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베이거스가 연패를 당하면서 이번 그 플레이오프 들어서 첫 연패를 기록했어요. 참 3차전을 내준 베이거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아무래도 이거는 사실 시리즈 전반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인데 2차적인 기회를 좀 좀처럼 차단하지 못했던 장면이 이번 경기에서 너무 이제 크게 실수로 나왔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캐피탈 선수가 1차적으로 슛을 허용한 이후에 베이거스 수비진이 2차적인 리바운드 부분을 좀 적소에 차단하지 못하는 장면이 계속 나왔어요. 요 장면이 제일 잘 나타난 부분이 오베치킨 선수의 첫 골 장면이었는데 요 장면에서 무려 5번의 2차 찬스라고 불리는 좀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워싱턴 같은 팀에게 이 정도로 2차 찬스를 허용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실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본인들이 몰고 갔던 부분이 사실 맞고는 쉽게 썼습니다만은 이게 잘 안 됐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3차전을 내줬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베이거스로서는 팀 창단 후에 팀 통산 100번째 경기라는 또 의미가 있었는데 플레이오프 첫 연패라는 안타까운 기록을 안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 3차전 보면서 베이거스의 그 조나단 마르체소 선수가 1피리어드 한 번, 2피리어드 한 번 결정적인 슛 2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 득점이 실패가 됐거든요. 저는 그 중에 하나라도 들어갔으면 그게 선제골이 됐거나 아니면은 1대1 동점이 됐던 골이 될 뻔했는데 그 2차전 때 콜트비 선수의 슈퍼 세이브가 또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였다면 저는 이 시리즈 1대1에서 3차전 그 두 번의 장면도 어떤 좀 분수령이 되지 않았나, 두 번째 분수령이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스탠리컵 역대 파이널 시리즈 1승 1패에서 3차전을 이긴 팀의 우승 퍼센티지는 77.8%라고 합니다. 이게 7전 4선승제 포맷이 적용된 1939년 이후의 기록인데요. 27번 중에서 21번은 1승 1패에서 2승째 먼저 거둔 팀이 우승을 했다. 요 확률을 안고 갔던 워싱턴이었어요. 네, 결과적으로 올라갔네요. 네. 확률대로 가는 또 그렇습니다. 경우가 많긴 합니다. 자, 4차전 바로 이어졌는데 4차전은 딱 스코어에서 이미 완전히 넘어갔구나라는 느낌을 좀 줬는데요. 워싱턴이 막 1피리어드에서만 3골을 몰아치면서 주도권을 잡고 갔던 경기였고요. 결국 최종 스코어 6대2로 워싱턴이 또 승리를 하면서 3연승 우승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네,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 좀 완벽하게 틀어막히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라인업에서 조금 변화를
꽤 했는데 토마시 타타르 선수를 오랜만에 또 기용을 하면서 공격에서 물꼬를 터뜨리려는 좀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경기 초반에 좀 워싱턴의 수비를 허물어내면서 기회를 얻었는데 좀 번번이 슛이 포스트에 맞으면서 하나는 좀 운이 좋았지만 포스트에 맞았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픈넷에서 제임스 닐 선수가 그렇게 칠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서 포스트에 맞으면서 득점을 하지 못한 게 결과적으로는 워싱턴에게 파워플레이를 준 상황에서 워싱턴은 골을 넣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경기인데 우리가 맹공을 퍼붓다가 점수를 못 냈는데 상대방이 한 번의 기회로 이제 득점을 하면은 분위기가 한 번에 팍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홈 2연전을 좀 워싱턴이 좀 손쉽게 2연승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네, 완전 분위기가 워싱턴으로 갔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또 한 번 느꼈던 4차전 결과였어요. 워싱턴 이날 승인 꼽아볼까요? 예, 풍부한 파워플레이 옵션이 만들어낸 파워플레이 골을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원타임 옵션을 바탕으로 좀 기회를 만들어냈는데 이 부분은 또 자세히는 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번 경기에도 좀 다양한 옵션이 여러 기회를 창출을 하는 장면이 나왔고 베이거스는 1차적으로 오베치킨이라는 원타이머 1옵션을 경기하는 과정에서 수비 로테이션이 꼬이는 상황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베치킨 선수가 칼슨 선수와 자리를 순간적으로 바꾸면서 원타이머 옵션을 전환하는 이런 여러 가지 득점 루트를 선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파워플레이 골로 연결된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워싱턴이 이날 좋았던 것은 사실 기록상으로는 슈팅 수에서 베이거스가 7개가 더 많기도 했고 베이거스에게도 기회가 있었는데 또 베이거스의 추격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3피리어드의 맹추격이 있었습니다. 상황에서 바로 그 1분 뒤에 캠프니 선수의 5번째 골이라든지 어떤 흐름을 확 잡아오면서 승부를 가르는 그런 힘을 또 보여줬어요. 예, 사실 이거를 잘하는 게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이런 경기를 참 잘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 베이거스가 얼마나 힘든 시리즈를 펼쳤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방에게 실점을 하더라도 빠른 시간에 동점을 만든다든가 역전을 해서 좀 흐름을 전환하는 이런 능력이 참 베이거스가 잘하는 하키였는데 이런 모습이 오히려 워싱턴이 선보이면서 워싱턴이 좀 손쉽게 시리즈를 가져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었어요. 예. 워싱턴이 베이거스가 득점 찬스를 놓쳤거나 아니면 추격의 발판이 마련한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린 캠프니 선수의 골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 손쉽게 달아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좀 쉽게 경기를 잡아냈던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베이거스는 3차전보다 더 답답한 4차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이거스 경기력 어떻게 보셨어요? 베이거스가 워싱턴의 공격에 전혀 좀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보드 근처에서 좀 짜임새는 사이클 플레이 이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페이스오프 근처에 삼각형 모양으로 퍽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공격하는 게 이제 사이클 플레이라는 플레이인데 이 부분에서 워싱턴 1, 2라인 선수들이 퍽 간수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드 근처에서 퍽을 간수를 하고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서 수비 로테이션을 꼬이게 만든 부분 이런 부분에서 골이 이제 여러 차례 기록이 됐고요. 제가 기록하기로는 2번째 골이랑 3번째 골이 이런 득점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4라인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공격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은 또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이거스가 어려운 경기를 계속했는데 그래도 4차전 경기 보시면서 4골 차로 지긴 했는데 이현숙 기자님은 5차전 이후에 대한 좀 희망도 보셨다면서요? 예, 저는 좀 4차전에서 약간의 희망을 좀 본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만족할 만한 득점을 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워싱턴의 수비를 조금씩은 깨부수는 좀 모습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예. 1선에서 침투하는 공격수에게 퍽이 확실하게 전달되는 상황 예를 들면은 중립지역에서 약간 긴 패스를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덤프인 이후에 공격수가 이제 베이거스 공격수들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먼저 퍽을 확보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은 이 시나리오가 전개가 됐을 때는 기회를 좀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좀 경기 초반에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좀 운이 없었죠. 앞서 말씀드린 포스트 2번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고 5차전에서는 사실 이 장면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가 좀 포인트가 됐었을 것 같은데 사실 5차전에서도 이 부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가능성을 보였던 것이 5차전 때 그래도 3차전, 4차전 때보다는 더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고 그렇죠. 조금 더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줬던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4차전까지 워싱턴 DC에서 모두 마무리가 됐던 경기였습니다. 4차전의 주요 기록을 좀 정리해드릴까요? 에브게니 쿠즈네소프 선수가 도움 4개를 기록했는데
컵 파이널 한 경기 4도움이 NHL 역대 12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백스트롬 선수라든지 TJ 오시 선수도 3도움 활약을 해줬고 네반테 스미스 펠리 선수가 2경기 연속으로 팀의 3번째 골을 득점을 해주면서 4차전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고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그 1차전 6골을 넣었던 팀이 2, 3, 4차전 3경기에서 5골밖에 넣지 못하는 이것이 결국 점점 어렵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3승 1패로 워싱턴이 우세를 점한 결과였는데 역대 스탠리컵 결승에서 1승 3패에서 뒤집은 경우가 33번 중에 딱 한 번밖에 없었대요. 1942년에 토론토가 디트로이트한테 3연패 후에 4연승을 거뒀던 일이 있군요. 야,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뒤집어진 경우가 없었는데 97%죠. 그리고 NHL 플레이오프 시리즈 역사상 3승 1패 상태에서 시리즈를 승리했던 퍼센티지는 90.1%. 이현숙 기자님이 베이거스가 9.9%의 가능성을 살릴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베이거스가 또 여기서 3연승하고 기적을 연출하면 어떨까. 그런 또 굉장히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상상의 나래를 펼쳤었는데 또 확률대로 갔어요. 뭐 압도적인 퍼센티지였네요. 97%, 90.1%. 자, 6월 8일 한국 시각 6월 8일 오늘 5차전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이 됐고 이 경기는 결국 올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5차전 이야기를 해보죠. 4대3 접전의 스코어가 나왔는데 역전의 역전을 또 거듭했던 1차전 못지않은 재밌는 경기 스코어 양상이었어요. 1피리어드까지 0대0 2피리어드에 워싱턴 선제골이 나왔는데 그 베이거스가 한번 역전을 합니다. 3대2로 2피리어드 역전을 해요. 저는 그 2대2 동점을 만드는 다비드 페롱 선수의 그렇죠. 플레이오프 첫 골이 나왔을 때 거기에 타타르 선수가 도움을 하고 요런 그림을 보면서 역전골까지 나오길래 역시 오늘은 베이거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역시 홈에서는 다르구나 라고 저도 생각을 그렇게 했지만 이게 웬걸 귀신같이 3피리어드에 또 한 번 뒤집어집니다. 예, 그렇죠. 네, 결국 데반테 스미스 펠리 선수의 또 3대3 세 번째 골을 동점골이 넣었네요, 이 나왔고요. 선수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2분 30초 뒤에 라르스 엘레르 선수가 4번째 골을 터뜨렸는데 이게 우승을 결정짓는 결승골이 됐습니다. 4대3 워싱턴이 5차전을 잡고 4연승으로 시리즈를 끝냈습니다. 묘하게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라르스 엘레르 선수는 이번 우승으로 덴마크 역사상 처음으로 스탠리컵을 든 선수가 됐다고 해요. 이런 의미가. 그렇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골을 득점을 했고 네. 근데 저는 이 5차전이 결과적으로 1차전과 굉장히 유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베이거스의 그 1차전에는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크로스 체킹 이후에 동점골. 예. 근데 그게 나오지 않았던 1차전이라고 보시면 거의 뭐 유사한 느낌으로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경기 전반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리즈와 상당히 비슷했는데 그래도 이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좀 공격 부분에서 좀 블루라인 근처에서 좀 이 양 팀이 사실 다 잘한 부분인데 블루라인 근처에서 상대방의 퍽이 이제 클리어를 하는 요런 이제 시도를 차단을 한 이후에 공격을 전개하는 부분 양 팀이 이 부분에서 좀 이득을 많이 보면서 좀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수비 지역에 있는 선수가 퍽을 살짝 쳐서 내보려고 하는 뭐 이런 거를 차단을 해서 공격 전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트 뒤에서 길게 클리어를 하는 부분을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차단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시작하는 공격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느낌의 역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공격 전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베이거스가 2골, 워싱턴이 또 동점골을 득점하는 장면이 똑같은 상황에서 나왔고 그리고 경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찬스가 많이 만들어내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양 팀 다 이 부분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1차전과 상당히 유사한 경기 양상이 진행이 됐지만 이번에는 라이언 리브스 선수가 없었고요. 그 결과는 아니고 어쨌든 1차전과 같은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골크리스 근처에서 크로스 체킹 그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베이거스 자체는 사실 세 번째, 네 번째 골을 좀 먹히는 장면 자체가 팀 입장에서는 그렇게 깔끔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남을 5차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1차전과 유사한 경기 양상이었으나 결과는
워싱턴의 승리로 끝났던 5차전이었네요. 자,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워싱턴이 우승을 했어요. 창단 첫 우승. 이번 시즌에 워싱턴의 우승까지 예상했던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네. 보니까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쪽은 워싱턴 캐피털스의 우승을 예상을 했는데 전 그거 보고 뭔 소리야 이 생각했더니 SI 니네가 요즘 이러니까 좀 별로지 이런 이야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는 이 하키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뭐 다른 사람들이 되고 말았고 네, 뭐 워싱턴은 우리 굉장히 좋았던 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네, 뭐 이렇게 또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깜짝 결과들이 속출하면 그렇죠. 또 재밌습니다. 워싱턴 캐피털스 이번 시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워싱턴 우승의 뭐 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워싱턴에서는 어떤 점들이 좀 강점이 됐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처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큰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트레이드로 확실하게 약점을 보강했던 이런 부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스탠리컵 최근에 우승한 팀들은 굉장히 공통적으로 시즌 도중에 약점을 보강하는 트레이드들이 하나씩 있어요. 예.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론 헤인지 선수의 영입이 있었고요. 2016년 저스틴 슐츠 선수의 영입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 2015년 우승을 했던 당시에 앙투앙 베르메트 선수가 파이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골을 득점을 하면서 이제 시리즈 분위기를 바꿨던 이런 적이 있고요. 2014년 역시 마찬가지로 LA 킹스가 우승하던 당시 마리안 가보리크 선수를 트레이드를 통해서 콜럼버스에서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최근 어떻게 보면 4년 5년이 됐네요. 올해까지 2014, 15, 16, 17, 18까지 하면 5년 동안 다 이런 영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워싱턴을 설명을 드리면 워싱턴은 시즌 시작부터 굉장히 타포가 많이 흔들렸어요. 경기 리뷰 당시에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크리스티안 유스 같은 선수나 메디슨 보이 이런 선수가 탑4를 맡을 수는 없다. 이런 부분 약점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경기 리뷰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카드를 씁니다. 하나는 몬트리올의 야쿱 예레베크 선수를 2019년 5라운드 트레이드로 영입을 한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미할 캠프니 선수를 2018년 3라운드로 영입을 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 캠프니 선수의 영입이 존 칼슨 선수와 완벽한 호흡을 보이면서 탑4의 안정화를 이루어냈고요. 워싱턴은 캠프니 선수가 합류한 이후에 정규 시즌 15승 7패라는 호성적을 달리면서 메트로 디비전 1위를 달렸고 플레이오프의 성적은 말씀대로 정말 굉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레이드가 큰 힘이 됐다라는 분석이셨고요. 정규리그 디비전 1위를 했는데 플레이오프에서도 이렇게 잘했을 줄은 또 예상을 못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2라운드 징크스도 있었고 이번에는 모든 걸 다 넘어섰어요. 참 1라운드부터 파이널까지 돌이켜보면 쉽게 이긴 시리즈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네. 정말 워싱턴 이번에 플레이오프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고 할 수가 있는데 1라운드에 콜럼버스를 만났어요. 그런데 홈에서 2연장패를 당하면서 0대2로 끌려나가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어땠습니까? 4연승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1라운드를 극복을 했고요. 2라운드 같은 경우는 숙적 피츠버그를 만나서 2골 이후에 3실점을 하면서 최악의 출발하면서 첫 경기를 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니클라스 백스트렘 선수가 손부상을 당하는 중간에 시즌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차전 만에 피츠버그를 넘어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3라운드에는 올해 동부 최강의 팀인 템파베이 라이트닝을 만났는데 백스트렘 선수가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4라인한테 고전을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3대2로 끌려나가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6, 7차전 브레이든 홀트비 선수가 셧아웃을 거두면서 또 역경을 극복한 장면이 나왔고요. 베이거스와 결승전 역시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1차전 홀트비 선수의 부진이 겹치면서 패했는데 그리고 2차전에 쿠즈네초프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이런 또 악재가 있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전에 승리를 거둔 데 이어서 쿠즈네초프 선수가 사실 부상 투혼을 발휘하면서 그 뒤에 경기부터는 또 이 선수가 부상당한 선수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예전에 워싱턴 캐피털스의 역사를 보면은 3대1의 시리즈 리드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좀 진 기억이 있었어요. 예. 이런 기억이 있었는데 5차전에서도 베이거스한테 역전을 허용을 하면서 좀 이런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약간은 들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차 역전에 성공을 하는 모습에서 또다시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러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부분이 사실 전 좀 이번 파이널에서 워싱턴이 4대1로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데 많이 큰 요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베이거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순항만 거듭을 하면서 쉽게 올라왔었죠.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베이거스는 워싱턴의 수비에 틀어막히는 역경이 파이널에서 한번 찾아왔어요. 그런데 네. 이전 시리즈에서 사실 이런 역경을 좀 극복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위기 극복 능력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결승전에서 승부를 작용하는 어느 정도의 요인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한 힘겨운 과정이 있었기에 이번 워싱턴의 우승이 첫 우승도 첫 우승입니다만 더 또 의미가 크고 좀 더 드라마 같이 그런 감동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워싱턴의 올 시즌 정리를 하면서 이현숙 기자님이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주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워싱턴의 파워플레이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이 부분을 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워싱턴 같은 경우는 파워플레이 원타임 옵션이 3개예요. 오베치킨, 칼슨, 오시라는 3개의 좀 굉장히 좋은 파워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베치킨이 이번 파이널 시리즈에서는 원타이머를 치는 페이스 오프 원 근처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존 칼슨 선수의 옵션을 활용하거나 그러니까 존 칼슨 이제 오베치킨 선수를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칼슨 선수에게 공간이 열리는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리를 바꾸면서 서로 옵션을 바꾸는 모습 그리고 칼슨 선수와 오베치킨 선수를 경계를 한다면은 위험 지역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TJ 오시 선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수비가 사실 어디를 막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나왔고요. 예. 이는 사실 이번 4개의 라운드에서 워싱턴이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비 때마다 중요한 골이 파워플레이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파워플레이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셋업 플레이만이 강점이 아닌 부분도 이제 또 파워플레이의 이 워싱턴 파워플레이의 장점인데 쿠드네쇼프, 백스트램, 칼슨 모두 다 뛰어난 퍽 캐리어예요. 퍽을 들고 지역에 진입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입니다. 베이거스 지역에 상당히 손쉽게 진입을 한 다음에 이 선수들이 패싱 능력까지 다 뛰어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열린 선수들에게 패스를 연결해서 슛을 만들어내는 이제 지역에 진입을 하면서 슛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까지 셋업이면 셋업, 러시면 러시 이런 두 가지 플레이 모두에 능했기 때문에 사실 베이거스 수비진으로는 좀 막아내기 버겁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파워플레이의 인상적인 부분 첫 번째 꼽아주셨고요. 다음은 워싱턴의 수비 얘기인데요. 워싱턴의 수비력이 이번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1차전 6실점 후에 바로 해답을 찾은 것 같아요. 2차전부터. 그렇습니다. 2차전부터 수비가 완전히 잘 돌아갔던 게 결국 승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른 팀의 사실 공통적인 특징은 중립 지역을 굉장히 손쉽게 돌파를 한다는 점이에요. 공격이 침투하는 움직임이 빠르고 이 과정에서 퍽을 공격수에게 빠르게 전달해서 속도를 통해서 순식간에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덤프앤체이스와 같은 거를 활용을 하는 부분인데 베이거스도 이런 팀입니다. 예. 그런데 워싱턴이 중립지역에서 베이거스의 패스 경로라든지 베이거스가 중립지역에서 넘어가는 옵션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차단을 하는 모습 그리고 베이거스 공격이 이루어질 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퍽 캐리어에 계속 지속적으로 한 명 정도가 압박을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패스 차단 그리고 압박을 들어가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었네요. 네. 베이거스가 지역을 이제 또 수월하게 진입을 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워싱턴의 탑4 수비진이 퍽을 가진 선수에 대한 마크 그리고 체킹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퍽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스틱을 한번 집어넣어서 플레이를 끊어내면서 역습을 만들어내거나 그리고 슈팅을 내준다고 할지라도 사실 워싱턴의 모든 선수들이 슈팅 동선에서 적극적으로 슛블록에 들어가면서 홀트비 선수에게 부담을 상당히 줄여줬어요. 이 부분이 또 워싱턴과 베이거스의 수비진의 차이였지 않나 싶습니다. 워싱턴의 공격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득점 루트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워싱턴 공격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1, 2라인 선수들이 앞서 말씀드린 좀 사이클 플레이를 위시한 좀 공격 전개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역습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3, 4라인 같은 부분은 3라인 선수들은 좀 네트 뒤로 적극적으로 돌아 들어간 이후에 그 다음에 좀 링크를 깊게 활용하는 안쪽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좀 바깥쪽에 대기하고 있는 수비수에게 퍽을
보낸 이후에 수비수가 반대쪽 수비수에게 연결하는 이런 좀 리크를 깊게 활용하는 공격을, 그리고 살아있는 선수들은 좀 덤펜 체이스로 대변되는 착실히 뛰는 하키를 구사를 하면서 네. 베이거스의 수비진은 사실 많이 흔들었고요. 이런 공격은 또 베이거스의 수비 로테이션을 많이 흔드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제일 잘 보였던 경기가 결승 5차전이었어요. 2라인의 야쿠브 브라나, 1라인의 알렉산드로 오베치킨, 4라인의 데반테 스미스 펠리, 3라인의 라르스 엘레르 선수, 그러니까 1, 2, 3, 4라인의 모든 선수들이 득점을 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4골을 1, 2, 3, 4라인이 모두 득점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됐고요. 예. 이는 워싱턴 코치진이 베이거스 선수들의 흐름, 공격 흐름, 그리고 팀 선수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맞은 공격 전술을 입혔다. 그래서 가능했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라인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득점 루트 빛이 났고, 또 그중에서도 4라인의 스미스 펠리 선수 같은 경우는 정규리그에서 7골을 기록했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만 7골을 넣는 그런 또 기염을 토했고, 베이거스의 4라인 토마시 노세크 선수가 있었다면 또 워싱턴에는 4라인의 스미스 펠리 선수가 있었네요. 자, 스테니컵 파이널 마무리를 하면서 이 선수 얘기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현섭 기자님의 그 저지의 주인공, 캐피털스의 주장 알렉스 오베치킨 선수. 우승도 우승인데 플레이오프 MVP까지 거머쥐면서 하키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한 게 아닌가. 예, 뭐 최고의 시즌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쿠즈네초프 선수가 파이널 MVP에는, 플레이오프 MVP에는 조금 더 걸맞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2016년에 저희 봤잖아요. 크로즈비 선수에게 파이널 이제 콘스마이스 트로피 하나 안겨주는 거, 비슷한 거를 이제 오베치킨 선수에게도 안겨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사실 오베치킨 선수가 못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플레이오프만 보면 좀 더 쿠즈네초프 선수가 받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베치킨 선수가 받게 됐네요. 네. 좀 말씀을 드리면 기나긴 실패 역사를 뒤로하고 드디어 스탠리컵을 거머쥐는 좀 감격의 순간, 그리고 선수 생활에 한을 풀었던 시즌이 된 것 같고요. 이번 시즌 오베치킨 선수는 제가 시즌 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몸 상태가 좋았다. 올해 이번 오프시즌 잘 보냈다.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맞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그 몸 상태가 좋았던 게 맞았다라는 부분이 좀 증명이 된 것 같고요. 네. 이번 시즌 사실 오베치킨은 굵직굵직한 기록을 굉장히 많이 남겼던 시즌입니다. 통산 1000경기 그리고 600골 이런 굉장히 숱한 기록을 많이 달성하면서 의미 있는 시즌을 보냈는데, 사실 그 전 시즌 30 몇 골 정도로 30골 시즌을 보내면서 뭐 사실 부진한 것도 아닌데 오베치킨 시즌에 비하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9골, 49골을 기록하면서 거의 50골을 근접한 활약을 보여줬고요. 게다가 올해 그 누구도 사실 생각하지 않았던 워싱턴 캐피털스의 디비전 1위를 이끌어내는데 좀 크게 공헌을 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규리그 때의 활약이 플레이오프에서도 쭉 이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사실 활약이 멈출 줄 몰랐는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15골을 기록을 하면서 워싱턴 캐피털스 역사상 최다 플레이오프 골 득점 기록을 이제 갈아치우게 됐고요. 네.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2015년 이후에 단일 포스트 시즌에서 15골 이상 기록한 선수는 2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시드니 크로스비 선수가 2009년 우승을 기록할 당시에 이제 15골을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베치킨 선수가 10년 뒤에 좀 기록을 하면서 2005년 이후로 따지면 2명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비, 오베치킨. 예,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번 우승으로 인해서 팀의 우승을 이끈 첫 러시아인 주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오베치킨 선수가 이번에는 정말 그 사명감이 정말 눈에 띄었던 플레이오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 우승을 하겠다라는 좀 이런 염원이 좀 돋보였던 장면이 무엇이었냐면은, 다소 이제 오베치킨 선수의 약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백체킹이라든지 가끔 이제 좀 열심히 뛰어야 될 부분에서 뛰지 않고 좀 글라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점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이번 플레이오프에는 사실 열과 성을 다하면서 열심히 뛰고 백체킹도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몸을 아끼지 않는 블록,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 오베치킨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 좀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더하면서 오베치킨 선수가 정말 굉장히 기억에 남는 17, 18 시즌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우승, 플레이오프, MVP, 거기에 세부적인 그 언급해주신 그런 다양한 기록들, 또 워싱턴 선수로서는 1990년 존 드루스의 기록을 또 28년 만에 넘어서는 플레이오프 15골. 참 여러 가지로 최고의 마무리를 했던 오베치킨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울던가요?
오늘? 울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 저는 좀 감격적인 게 이제 컵을 처음 든 이후에 그 다음 넘겨주는 선수가 좀 뭐랄까 주목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컵을 갈구했던 선수에게 좀 많이 주면은 좀 감동적인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뭐 굉장히 유명한 장면으로는 이제 조사킥 선수가 2001년인가 2년에 우승을 했을 때 레이먼드 보크 선수에게 컵을 넘겨주던 이런 장면. 이 레이먼드 보크 선수가 굉장히 이제 20년, 19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NHL 거의 최고급 수비수로 자리를 잡았지만 우승을 못했던 이런 선수였는데 애벌란치 와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컵을 어떻게 보면 처음 들게 해줬어요. 그건 이제 사킥 선수가 대단한 부분이고. 예. 그다음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키모 티모넨 선수도 이제 핀란드인 수비수인데 오랫동안 컵을 갈구하던 선수인데 시카고에서 우승을 하면서 테이브스 선수가 그다음 넘겨준 선수가 티모넨 선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오베치킨 선수가 두 번째로 넘겨준 선수는 오랫동안 오베치킨 선수와 호흡을 맞췄고 정말 뭐 동고동락했었던 니클라스 백스트롬 선수였어요. 아. 거기에서는 제가 좀 울컥하더라고요. 왜 그 선수들이 그동안 겪었던 고난이라든지 실패 역사들을 본 거를 완전히 이제 그 씻어내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베치킨이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장면을 기대했던 팬분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또 감동의 그런 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하더니만 결국 올림픽 안 오더니 스탠리컵을 들어올리는. 그러네요. 오베치킨. 올림픽 왔으면 또 올림픽 골드도 했을지도 모르는데 네. 그러네요. 트리플 골드 클럽 할 수도 있었는데 뭐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NHL 2017-18 시즌이 다 끝났습니다. 기나긴 시즌이었어요. 참 한 시즌이 끝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데 뭔가 허한 느낌이 또 당분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그렇죠. 분들에게. 네. 자,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즌엔 또 어떤 스토리들이 이어질지 또 스토브리그도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소식들 기다려 보면서 저희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스탠리컵 파이널 정리해봤고요. 비하인드넷 잠시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이번에는 국내 리그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2018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가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6월 4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6월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2차 리그 역시 고등부 6개 팀이 참가를 하는데요. 경기고, 경복고, 경성고, 광성고, 보성고, 중동고까지 6개 팀이 풀리그 방식으로 팀당 5경기씩 1차 리그와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이 6월 8일이니까 지금 각 팀당 2경기씩 치른 시점인데요. 매일 박힘찬 PD님이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어요.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비시즌 중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컨텐츠가 없어서 소비가 더 고교리그 쪽으로 쏠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다행인 부분이죠. 네. 한 경기씩 간략하게 보면서 현재까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4일 첫날에 보성고와 중동고의 첫 번째 경기가 있었는데 1피리어드 3골 넣었던 중동고가 4대1로 승리를 거두고 첫 승을 올렸고요. 또 광성고와 경복고의 경기는 광성고가 달아나면 경복고가 따라붙는 흐름으로 2대2까지 진행이 됐다가 3피리어드 종료 3분 46초를 남기고 역전 결승골이 터진 경복고의 역전승으로 끝나면서 경복고가 1차 리그 광성한테 슛아웃에 졌던 것을 또 서력을 했습니다. 예, 뭐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경기들이었는데 뭐 뒤에서도 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시즌 뭐 경기고의 독주 나머지 팀들은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2차 리그에서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좀 경기들을 거듭하면서 다른 중하위권 팀들도 좀 어느 정도 팀 합이 맞아 가자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더 경쟁이 박빙으로 치닫는
경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광성 경북 경기도 마찬가지였네요. 그렇군요. 둘째 날에 경성고와 경기고의 대결이 있었는데 여기도 경기고가 달아나면 경성고가 따라붙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1대1, 3대2 스코어가 접전으로 가다가 결국 경기고가 추격을 뿌리쳤네요. 최종 스코어 4대2로 경기고가 경성을 잡고 2차 리그 첫 승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어 펼쳐진 경복고와 보성고의 경기도 접전이었습니다. 보성고가 0대2로 뒤지다가 3피리어드 한 골 추격하면서 불을 지폈는데 동점까지는 아쉽게 됐어요. 최종 스코어 2대1로 경복고가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달렸고 보성고는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참 경복고가 1차 리그 때는 7대1로 이겼더라고요. 보성한테. 근데 이번에는 한 골차. 끝까지 추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경기고 경북고가 1차 리그 때도 참 좋은 합을 보였고 그다음에 좋은 경기력들을 다른 팀들에 비해서 보여줬는데 네. 2차 리그에 올라오면서 보성고도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일단은 골리가 안정화가 된 게 가장 큰 점이었던 것 같고요. 이재민 골리가 안정화를 1차 리그 막판부터 좀 가져오면서 전체적인 경기 내용에서도 좀 더 좀 어이없는 실점들을 많이 줄여 나갔던 게 가장 큰 부분이었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팀 합이 좀 팀워크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상위권 팀들에게도 좀 박빙의 승부를 가져올 수 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뭐 부족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공격 지역으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라던가 또 수비 지역에서 공격 지역으로 뉴트럴 존으로 빠져나오는 데에 좀 애를 먹는 장면들은 뭐 보성고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개인 능력보다는 그래도 결국에는 팀워크가 우선이구나라는 거를 뭐 이 경기를 통해서도 느꼈지만 다른 경기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이렇게 좀 중하위권 팀들의 합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기고나 경북고는 뭐랄까 조금 애를 먹는 1차 리그에 좀 수월하게 승리를 가져갔다라면 2차 리그에 들어서는 좀 애를 먹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렇게 좀 답답하게 안 풀리는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이게 팀워크를 끌어올리기보다는 개인이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중하위권 팀들의 거센 도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6월 6일 대회 셋째 날에 경기고와 광성고의 경기는 광성고 동점골로 1대1까지 갔었는데 경기고가 또 2골 추가하면서 3대1로 경기고가 2연승을 달렸고요. 광성고는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또 중동고와 경성고의 경기가 뒤이어 벌어졌는데 경성고가 3대0까지 뭐 치고 나갔는데 중동고의 또 추격이 거셌네요. 최종 스코어 3대2 경성고가 한 골차 승리를 했습니다. 경성고 같은 경우에는 1차 리그 때 사실 중동한테 2대0으로 앞서다가 동점 내주고 슛아웃 패로 역전을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이거 따라잡히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끝까지 리드를 지키면서 경성고 1승 1패, 중동고 역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자, 현재까지 보면은 뭐 1차 리그 때 1, 2위 팀이었던 경기고와 경북고가 나란히 2연승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이 두 팀이 지금 일정을 보니까 대회 마지막 날에 6월 15일에 마지막 경기에 맞대결이 잡혀 있더라고요. 과연 뭐 이 두 팀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팀이 가려질런지도 궁금해지는데 경기와 경복 뭐 1차 리그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아까 주셨어요. 이 흐름이 남은 경기에서도 계속 될까요? 일단 경기고는 어려워도 그래도 꾸역꾸역 이긴다. 이기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광성고의 경기에서도 박빙으로 흘러가는 경기였지만 그래도 1, 2, 3학년 골고루 해결해줄 선수들은 다 득점을 기록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광성고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1차 리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골텐딩이나 뭐 디펜이나 포워드나 다 준수하게 고른 기량들을 갖고 있지만 뭔가 좀 합 면에서 좀 안 맞는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득점 찬스, 파워플레이 찬스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참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애매하다라는 표현을 드렸었는데 2차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그런 그 작은 종이 한 장 차이에서 비롯된 2패였기 때문에 좀 더 아쉬움이 클 것 같았었고요. 중동고 경성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성고도 1차 리그 때
박빙으로 진 게임이었고 그게 어떻게 쌓이다 보니까 전패로 오전 예. 5패 예. 최하위를 했던 경선고였습니다. 그런 승부여서 반전을 이뤄낸다면 경선고가 가장 큰 반전을 이뤄내지 않을까. 그런 그 작은 차이만 극복이 된다라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뭐 경기고한테는 좀 뒷심이 좀 딸리는 부분들이 보이긴 했지만 중동과의 경기에서는 먼저 3득점을 했던 부분이 가장 컸었고 그리고 가장 불안했었던 골텐딩 부분과 디펜스 부분에서도 이날은 어찌저찌 버티는 모습들이 네.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좋게 작용을 했었고요. 가장 큰 부분은 이날 오광식 선수였던 시절에 오광식 코치죠. 경성고등학교. 현 경선고 코치 예. 오광식 전 선수 네. 코치. 그 팬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네. 플랜카드도 만들어서 막 경성고는 좋겠다 뭐 오광식 코치라서 뭐 이런 그런 플랜카드를 현수막이. 만들어서 내걸고 네. 또 그게 이제 경기 전에 좀 거는 장면들이 선수들한테 보여지면서 선수들도 많이 좋아하고 이런 좀 리프레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분위기가 좀 컸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땐. 네. 그래서 팬의 힘이 좀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좀 다른 한편으로도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앞서 NHL 파트에서도 보면은 뭐 여담으로 이제 이현석 기자님 말씀 주셨지만 베가스는 뭐 자가용 끌고 오는데 워싱턴 선수들은 지하철 타고 오더라. 팬들과 함께 하더라. 그런 얘기들도 오고 갔었는데 예. 그런 팬과의 호흡, 소통 이런 것들이 비록 고교 리그이라 할지라도 학부모님들만 오시는 그런 고교 리그라 할지라도 그런 팬분들의 관심도나 이런 표현들이 작지만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라는 거를 이 경기를 링크장 안에 있는 뭐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구나라는 네. 걸 이 경기를 통해서 좀 알게 됐었고요. 이런 일들이 없었거든요. 없다가 이번에 처음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 같았었고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대면 킬러 웨일즈에서도 발표가 있었지만 은퇴 선수잖아요. 이제 오광식 코치가. 예. 네. 하지만 이제 뭐 전날 경기고와의 경기 때도 그랬고 이날 중동과의 경기 때도 그렇고 프런트 직원들이 다 뭐 퇴근하고 그리고 현충일이었는데 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기장을 찾아서 선수들이 아닌 코치를 응원하기 위해서 대면 킬러 웨일즈 직원들이요? 왔다라는 게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뭐 알게 모르게 안팎으로 좀 좋은 기운으로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경성고등학교가 올 이번 시즌 들어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뒀고 또 경성고등학교 새로 부임한 뭐 김윤성 감독님이나 오광식 코치에게도 첫 승리였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들이 좀 많이 겹쳐서 나타났던 것 같고 하지만 중동고가 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뭐 1차 리그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 리그 때 가장 인상적인 팀을 꼽으라면 중동고등학교라고 3위를 했던 중동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초반에 좀 이르게 실점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뒤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하지만 그 두 골을 추격하는 과정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고 여전히 소정원 골리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해서 남은 경기 뭐 중동고는 이 흐름을 그대로 유지만 해도 크게 걱정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리그까지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경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승이다 보니까 아직 갈 길 멀죠. 왕중왕전까지는 좀 더 안정된 골텐딩과 수비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지금 경성 같은 경우에는 득점 루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디펜스가 때리고 앞에서 리플렉션하는 이날 3골도 다 그렇게 해서 나왔었고 대부분의 골들 뭐 많은 득점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골들이 그런 리플렉션이나 티빙 골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하게 득점 루트를 확보하고 파워플레이 옵션들도 장착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날 경기에서 좀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냈다라는 게
남은 리그 경기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게 만드는 점이었습니다. 각 팀당 3경기씩을 남겨두고 있는 현 시점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많이 현장에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소한 재미들, 그런 추억거리들이 경기 또 대회를 더 빛나게 할 수 있고 경기장 분위기도 바꿔놓을 수 있고 또 선수단이 영향을 받고 결과로도 나오는 것 같고요. 정말 기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하키의 기본은 이거야. 뭐 포메이션 움직이느라던가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이라던가 공격하는 방법, 수비하는 방법, 굉장히 기본적인 방법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준의 레벨이다 보니까 네. 처음 하키를 접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를 많이 잘 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뭔가 열정과 열의에 울고 웃는 하는 그런 감정의 변화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굉장한 재미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재밌는 스코어들 또 재밌는 경기들이 2차 리그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또 박빙의 승부들이 대부분이라서 네. 더 그런 부분에서 경기의 재미는 더 있죠. 6월 15일까지 목동에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또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온더스포츠에서도 영상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일단 2차 리그 어제까지 새벽까지 해서 다 올려놨고요. 네, 계속해서 네. 또 관심 남은 부탁드릴게요. 경기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올릴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하인드넷 잠시만 쉬었다가 오늘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8-2019 시즌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스토브리그죠. 아마 당분간은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 그 한 주 동안에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마치 지난해의 요맘때를 연상시키는 하루에 하나씩 터뜨리는 그런 그 선수 영입 발표 릴레이 보도를 때리면서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머리를 잘 썼죠. 예, 비시즌 때도 신생팀이면은 좀 잊혀지기가 쉬운데, 네. 비시즌 때도 꾸준하게 포털 사이트에 팀 이름을 오르내리게 하면서 네. 계속 인지도를 쌓고 나가고 있는 과정이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네. 현충일 빼고 0일 빼고 다 한 번씩 지금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영입 선수들이 꽤 비중이 있는 선수들이라서 작년보다 더 임팩트가 큰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또 감상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일단 귀화 국가대표 공격수 마이클 스위프트와 마이크 테스트위드를 영입했고요. 거기에 또 수비수 김혁 선수까지 영입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 선수는 지난 시즌에 다 하이원 소속으로 뛰던 선수들이고 또 공교롭게도 1987년생 다 동갑내기 선수들이에요. 하이원의 3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대명으로 이적했습니다. 뭐 워낙 아시아리그를 대표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많이들 아실 텐데요. 뭐 간략히만 이 선수들이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소개만 드리면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 뭐 하이원에서만 7시즌을 뛰었는데 득점왕 3번, 도움왕 3번, 포인트왕 5번, 경기당 1.759포인트라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기록을 남긴 선수고 현재까지 뭐 아시아리그 한 시즌 최다골, 최다도움, 최다포인트 기록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선수예요. 지난 시즌에 특히 또 좋았죠. 지난 시즌에도 도움왕, 포인트왕을 가져갔고요. 하이원에서만 7년을 뛰었던 이 선수가 대명으로 와서 아시아리그 자신 개인 첫 우승에 이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는 뭐 안양할라 팬분들도 많이 좋아하셨는데 2013-14 시즌에 할라에서 아시아리그 데뷔를 했고요. 54포인트, 61포인트, 66포인트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015-16 시즌에 정기리그 MVP 득점왕까지 했던 선수고요. 이 선수 역시 지난 시즌 하이원 이적 후에 한 시즌 뛰고 대명으로 2년 연속 팀을 바꾸게 됐고요. 아시아리그 자신의 3번째 팀 대명에서 또 뛰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수인데 대학 졸업 후에 2010년, 2011 시즌이었습니다. 일본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에서 아시아리그 데뷔를 했어요. 당시에 국내 대졸 신인 선수로서는 최초로 일본 진출이었고 데뷔 시즌에 또 루키로서 프리블레이즈 우승을 경험했던 선수였어요. 이후에 하이원으로 이적해서 3시즌 뛰었고요.
대명 상무에서 2시즌 아시아리그 뛰었고 군 전역 후에는 하이원으로 돌아가서 최근에 2시즌을 보냈는데 대명 아시아리그 개인 4번째 팀 또 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3명의 선수. 많은 분들이 좀 임팩트를 받으셨어요. 두 분은 이 선수가 대명에게 몰고 올 그런 영향? 네. 어떤 부분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떤 느낌이세요? 예, 사실상 하이원의 주축이었던 선수들이 다 왔고 지금 이래가지고 득점 왕이나 뭐 이런 거 선수들 다 모았네요. 뭐 스즈키 유타에 그다음 스위프트에 수비수 포인트 골은 뭐 또 기묘하게 다 모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대명이 그야말로 올인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될 정도의 전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잘 조합을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사실 이제 활동량 부분에서는 이제 좀 콘스탄틴 감독의 하키를 보면 좀 활동량을 중요시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세 선수가 하이원에서 보여준 모습은 좀 활동량과는 약간은 거리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서 팀의 시스템이 어떻게 이 선수들을 녹이느냐 부분이 제일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박김찬 PD님은요?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지난 시즌에 NHL 감독을 데려왔고 NHL 출신의 감독을 데려왔고 예, 선수 영입을 지난 시즌부터 진짜 폭풍처럼 임팩트 있게 데려오고 왔고 이번에 이제 팀 창단 3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 이번에 뭐 플레이오프 내지는 우승까지 바라보고 예, 못하면은 실패라고 봐야죠. 이렇게까지 했으면 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한 예, 발걸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난 시즌에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 이번 시즌도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나 테스트위드, 김혁까지. 예. 예. 저는 뭐 스위프트, 테스트위드 이런 선수들이 분명 팀에 도움이 될 거긴 한데 사실 지난 시즌에 데미안 킬러 웨일즈가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던 뭐 이유를 좀 뽑아보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공격보다는 수비에서의 아쉬움이 더 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렇다면 수비진의 보강, 수비수들의 보강, 뭐 공격형이든지 수비형 수비수든지 또 골리의 보강, 타이얼러 와이먼 선수보다는 조금 더 한참 높은 골리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 김혁 선수의 영입이 가장 지금 나온 발표 중에는 알짜가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김혁 선수가 지난 시즌에 뭐 리그에서 수비수들 가운데 최다골 최다 포인트를 기록을 했을 정도로 공격력을 갖춘 그런 수비수로서 기록을 뽐냈었는데요. 케빈 콘스탄틴 감독도 김혁 선수 영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2시즌 동안에 수비수가 넣은 득점이 9골밖에 안 된다. 거의 179골을 넣었는데 수비가 우선이지만 좀 공격적인 플레이로 골 가뭄을 해소하는 다양한 득점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포인트 슬랩샷 부분이 좀 대회 입장에서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서 사실 사카타슌 선수의 영입이 작년에 좀 기대가 됐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기대에 충족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뭐 김혁 선수도는 이제 하이원에서 충분히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좀 좋은 옵션이 하나 생긴 것 같네요. 네, 지난 시즌에 대명의 수비수들 골이 개막전에서 사카타슌 선수 골든골 그 다음에 나중에 신인 들어온 서영준 선수 골 그 2골밖에 없었거든요. 이 8팀 가운데 최저 기록이었고요. 그러한 대명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뒤에서 좀 때려서 득점을 내줄 수 있는 수비수의 영입 이런 부분에서 저는 김혁 선수의 영입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단순히 그런 뭐 받았어요. 득점뿐만 아니라 일단 김혁, 테스트위드, 스위프트 3명의 선수를 영입한 것만으로도 파워플레이 옵션이 2가지 이상 늘어나게 됐죠. 그렇죠. 네. 예. 뭐 딱히 지난 시즌에 뭐 파워플레이 옵션이 많긴 했지만 잘 안 통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대명이다 보니까 예. 예. 하지만 지난 시즌 하이원에서 보여줬던 그 김혁, 스위프트, 테스트위드 이 선수 세 선수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파워플레이 장면들은 예,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많았다 보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보강이 되겠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다른 팀으로 따지면 1라인 파워플레이가 2개 정도 이제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옵션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예, 대명이 좀 기대가 되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 끝나지 않고요.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수비수 최시영 선수 그리고 공격수 이성진 선수 두 선수의 또 영입 발표가 있었는데 이 두 선수는
상무에서 뛰던 선수들이에요. 이제 군 전역 후에 대명 킬러 웨일즈에 입단했다는 소식이에요. 예, 3월달에 제대를 했고요. 이번에 대명으로 오게 됐네요. 최시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양엘라에서 뛰다가 이제 상무로 입대를 했었는데 예. 대명으로 오게 됐고, 예, 이성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 동양 이글스에서 뛰다가 상무로 입대를 하게 됐었고요. 예. 전역 후에 대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대명이 일단 수비진은 거의 다 구축이 된 것 같아요. 뭐 지금 거론된 선수들, 기존 있는 선수들에 추가된 선수들만 해도 벌써 9명 구축이 돼 있는 상태고, 공격진은 한 10명 정도? 공격수들은 조금 더 보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최시영, 이성진 선수 이제 상무 전역 후에 대명으로 가게 됐는데, 이 외에도 지금 전역자들이 더 있잖아요. 과연 그 선수들이 어느 팀으로 갈까? 이것도 한번 소식을 기다려보는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안양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달 안으로 아마 선수 구성이 완료가 돼서 예, 발표를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하이원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발표를 안 하면은 예, 다른 팀들 발표하는 거 봐서 저희가 여쭤보는 걸로 예,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선수들 계약 소식은 이어질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들어오는 대로 취합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지난주 이후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8-2019 시즌 관련해서 뭐 업데이트된 뉴스가 더 있나요? 일단 저희가 9월 중순 이후로 개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예, 지금 일정 가안이 나온 걸 봐서는 9월 첫째 주에 개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이 될지 뭐 8일이 될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예. 예, 일단 9월 초로 변경이 됐다라는 거. 예. 그리고 뭐 개막전 대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안이 나오긴 했는데 계속 바뀌고 있나 봐요. 네. 개막전 중요합니다. 요거 그렇죠. 개막전 때 주목을 한번 확 받아야 되거든요. 예, 홈을 또 누가 먼저 치러내느냐, 예. 원정을 누가 먼저 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걸로 저희가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뭐 오늘도 계속 바뀌고 있다고 예, 메시지가 들어와서요. 그렇군요.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은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하인드넷 151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HL 시즌이 끝났고 이제 또 아시아리그 시즌으로 넘어가는 그런 또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아시아리그 팬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시즌 준비에 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계속해서 고교리그 영상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현숙 기자, 박희찬 PD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